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도 7월 10일입니다. 제가 차 한잔 마셔가면서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한 분이 뭐 터치 스크린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거 강의를 안 하냐 그랬는데, 터치 스크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세대는 아닙니다. 어, 에, 터치 스크린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HMI가 이렇게 나왔는데 HMI하고 터치 스크린의 이렇게 좀 차이점을 좀 제가 아는 대로 좀 설명을 해보면은 그 HMI 내에는 터치 스크린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막 터치 스크린 플러스 뭐 PLC 플러스 그 다음에 뭐 통신 인터페이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걸 다 합쳐놓은 게 이게 HMI거든. HMI 중에 요 터치 스크린이 있고요. 비터치 스크린도 포함이 됩니다. 그린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예. 터치는 안 하지만 이렇게 볼 수만 있게 해준 스크린 있죠. 그래서 비터치 스크린이라고 하는 스크린이지 한마디로 스크린 이렇게 보게만 하는 거지. 가동됐는지 정지됐는지 아니면 뭐 카운터 숫자가 몇 개가 이제 들어갔는지 뭐 그런 것만 보는 거지 한마디로 비터치 스크린. 터치 스크린은 이게 스크린을 이렇게 해서 조작을 하는 거고요. 비터치 스크린은 아무래도 뭐 스크린은 보기만 하는 거니까 뭐 버튼이라든가 이런 거 입력 버튼이라든가 이런 것들 따로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한 분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 터치 스크린 교육을 안 하냐 그러는데 터치 스크린 요것만 보다는 HMI 쪽이 더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 글쎄요. 저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장비가 비싸니까 장비가 워낙 비싸요. 비싸가지고 그래서 교육을 한다고 하려면은 뭐 폴리텍이라든가 이런데 이 HMI 교육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하는 것이지 학원도 웬만하면 이거 못 갖춰놔요. HMI 같은 거는 못 갖춰놓고요. 터치 스크린도 이것도 종류가 워낙 많아가지고 뭐 한 가지 하면 다른 거는 뭐 안 하나? 그지?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좀 그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터치 스크린 요 터치 스크린만도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루는 것도 있고 이 HMI가 PLC가 이제 PLC 같은 거 다 들어간 거지. 들어가서 같이 하게끔 해서 하는 게 이게 아마 자격증이 산업 자동화 뭐 기상과 산업기상가 있어요. 기상가 있어요. 이거 자격증이 있어요. 이게 자격증이 있는데 이 자격증이 이 PLC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이런 터치 스크린이나 비터치 스크린에다가 이거 표시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 잘 보면은 요 PLC는 전지 제어죠. 제어란 말이야. 제어 플러스에다가 여기는 또 보면은 그래픽이야, 그래픽. 그래픽 뭐 버튼, 램프, 카운터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회로도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그림 그리고 하는 거. 이거 불러다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글자 써놓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그래픽이나 뭐 그런 것이랑 비슷해. 그래서 그걸 같이 합쳐놔가지고 사람이 이제 볼 수 있게끔 이게 제어를 하는 건데 이게 소프트웨어가 그 LS 일렉트로닉 그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 XP 빌더라는 게 있어요. 빌더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요거랑 뭐 PLC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두 개를 해가지고 그 시스템 모니터링인가 그게 있어요. 시뮬레이터가 돼요. 시뮬레이터가 돼서 소프트웨어 상으로서 동작이 되더라고. 그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한번 해봤어요. 저는 이 세대가 아니에요. 예? 이 세대 전 세대예요. 전 세대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나왔어. 터치 스크린이나 HMI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저는 그 전 세대에, 제가 1997년도에 기사를 땄다고 그랬잖아. 1995년도에 산업기사를 땄고,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세대고, IMF 세대. 본격적인 IMF 세대라고 하지. 굉장히 불행한 세대이긴 한데, 베이비붐 세대이면서도 불행한 세대예요. 근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HMI나 터치스크린 뭐 그런 거 뭐 얘기도 안 나왔던 것 같아. 그러다가 한 그 1998년도, 2000년도 가까이 되면서 그냥 뭐 터치스크린 나오고 뭐 그 이후에 HMI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이거 잘 했는데 이걸 좀 배워보려고 했었어요. 좀 해봤는데 뭐 이렇게 따라서 해봤어요. 장비는 못 사고 이제 소프트웨어성으로 이제 프로그램 두 개를 해서 같이 돈을 해보니까 뭐 간단하더라고. PC 제어 프로그램도 간단하고 요것도 이제 뭐 버튼이라든가 램프 카운터 같은 거 끌어다 놓고서 이제 그거 표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두 개가 연동돼서 이렇게 동작을 하더라고. 근데 별로더라고 내가 봐서는. 그래서 그건데 아무래도 뭐 터치 스크린을 배우는 것보다도 이 XP 빌더를 통해서 처음에 장비를 사야 되니까 장비가 워낙 비싸니까 XP 빌더하고 PH 프로그램 요 두 개를 해서 시뮬레이터 이렇게 동작을 해보다가 나중에 좀 괜찮으면은 이 장비를 사세요. 뭐 보시면은 그 HMI 장비 그 조그마한 거 있거든요. 그걸 하시는 게 더 나아요. 터치 스크린보다. 그래가지고 그거랑 같이 연동을 해서 PC, 뭐 터치스크린 통신도 또 해보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좀 낫고. 그래서 요 자격증이 HMI 자격증이 바로 산업 자동화 기상과 산업기사라고 있어. 자격증이 있어요. 이걸 따는 게 낫지. 터치 스크린만 해가지고 요것만 별도로 딱 떼놔가지고 뭐 자격증 이거 자격증은 없을걸? 요거 하나만 하는 자격증은 없어. 하지만 HMI는 자격증이 있다고. 산업 자동화 기상과 산업기사 있어. 그걸 거야, 맞아.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자격증도 따고 공부도 하면은 HMI에서 이 터치 스크린이나 뭐 비터치 스크린 뭐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XP 빌더하고 PLC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다가 재밌으면은 한번 그렇게 해서 그 유튜브 보고서 하면 돼. 유튜브 보면 XP 빌더 있잖아. 요거 사용하는 거 알려줘. 그게 쉬워. 보니까. 그래서 그 두 개를 이렇게 해봐서 동작을 간단하게 해보세요. 그러면서 조금씩 친숙해지다가 나중에 이제 뭐 진짜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뭐 폴리텍이라든가 뭐 요거 HMI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대학교가 있을 거야. 대학교라든가 뭐 그런 데 학원은 없을 거야. 아마 학원 없고 그런 데가 있으면 그런 데에서 이제 그 직업훈련 교육을 이렇게 받으시던지 아니면 그 HMI 장비 있잖아. 장비를 판매하는 데가 있어. 인터넷 찾아보면 있는데 HMI 장비 있잖아. 그거를 거기 가서 그 장비를 좀 싼 거를 사다가 그걸 그 본인이 해보셔도 돼요. 이렇게 교육도 받고 이렇게 뭐 유튜브도 보고 매뉴얼도 찾아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장비 가지고 해보다가 뭐 자격증도 따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죠. 어떤 것이든지 자기가 그냥 해보는 것보다 자격증을 따면서 하는 게 좋아. 뭘 하더라도 자격증이 남아야지. 내가 이걸 기술을 배워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 기술은 사장된단 말이야. 그렇지만 자격증은 남잖아. 그러니까 자격증을 바라보면서 하시면 돼요. 하시면 좋으니까 HMI 쪽으로 이렇게 가시는 게 그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선임되는 자격증은 아니잖아. 이런 것들이 법적 선임되는 자격증이 아니다 보니까 비인기 자격증이야. 비인기 자격증이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중소기업에 이 자동화 시설이 많은 데는 요 자격증이 있으면은 뭐 취업하는 데 좀 도움이 좀 더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막상 이걸 배워도 현장에 있는 기계는 또 다른 장비라서 또 달라져. 그렇더라고. 그런 거 감안해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요 세대가 아니에요.
이 터치스크린이나 HMI 세대는 아니지만 요건 해봤어요. 이거 해봤는데 이걸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가르쳐 볼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저는 이거 전 세대예요. 전부 다. 생각보다 이태민이라는 사람이 목소리가 이게 젊어 보여도 이게 나이 이 사람은 정말 오래된 사람이 전기밥 뭐 지금 37년째인데 37년 먹은 사람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어려 보이지는 않은 나이도 어려 보이지는 않고 그 중년이 넘었어요. 중년 넘고 오래 했어. 20살 때부터 했으니 생각을 해봐. 그랬으니 엄청 오래 실무진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학원 쪽에 흘러 들어온 지 벌써 24년이 된 거야. 그런 사람인데 이쪽에 잘 모르지 생각을 해봐. 그런 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PLC는 잘합니다. PLC는 뭐 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왜냐면 PLC는 제 전공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그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어서 배웠어요. 배웠던 적도 있고 지멘스를 배웠죠. 지멘스 S5, S7 프로그래머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이수해서 그 자격증이라고 하는 건 발급하는데 라이센스라고 발급하는데 뭐 이수증이지 그 라이센스로 돼 있어요. 라이센스로 발급받았어요. 그게 지멘스 코리아에서 발급해 주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돈이 뭐 380만 원인가 들였는데 지금 돈으로는 1000만 원 확 넘어가죠. 한 3배 이상? 3배에서 1000만 원 넘어가는 돈을 들여가지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가지고 했겠어. 그랬는데 별 소용이 없더라고. 근데 보니까 전기기능장을 하면서 이거 빛을 발휘하게 됐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HMI 쪽이나 이런 터치스크린이나 이런 쪽에 보면은 이걸 하더라도 자율증을 따라 산업 자동화 기사나 산업기사를 따가지고 이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라. 그냥 막무가내 배우지 말고 자격증을 따면서 배우면 남는다. 하지만 자격증도 안 따고 서 그냥 배워봐야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그건 사장되는 기술이 돼요. 어떤 기술이든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쓸모 없어져.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남아. 그럼 자격증은 남잖아. 자격증 한번 따면 평생 남으니까 요걸 따서 하시는 게 같이 따면서 같이 공부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하고 자 오늘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참 돌이켜보면은 그 71회 때 출제 오류 소송 재판이 있는데 이 재판이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억울했는데 그 억울했던 사연들을 말씀드리고 출제 오류가 원래는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제가 시험 봤을 때 45회 때 그때는 그때 좀 45회 해서 48회? 49회? 48회? 뭐 이때까지는 셀렉타 스위치 때문에 문제가 됐죠. 왜냐면은 도면은 셀렉타 스위치 3단이 나왔는데 2단으로 주던지 2단이 나왔는데 뭐 3단을 주던지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도면과 다른 재료를 주는 바람에 그래서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한 거죠. 한마디로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출제 오류의 본격적인 시작은 55회서부터 있었습니다. 55회. 와 55회 진짜 완전 깡통이었었어. 이게 55회, 56회, 57회 이 출제 낸 자가 그 인천 폴리텍인가? 그 폴리텍에서 그 있는 사람이 그 교수라는 사람이 그 냈는데 참 황당했었어요. 이 문제가 말이 그냥 삐까번쩍하지. 회로도를 그려놨으니까 전기 시퀀스 회로도를 그려놓고 회로도를 그려놓고 그걸 PLC 프로그램에 변경하라는 거예요. 그램으로 변경하라는 거예요. 이 55회가 그랬는데 잘못 그려놔가지고 초기화가 안 돼. EOCR을 누르면 PLC가 초기화가 안 돼. 환장하지. 응?
그럼 엉터리 도면을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시퀀스 에러들 그래서 그거를 PH%나 변경하겠다라고 나온 게 이게 55회고, 그 다음에 좀씩 이상해지는 게 이 56회, 57회인데, 요때는 시퀀스 에러드에다가 타임 차트를 조그맣게 그려놔. 골 때려. 그걸 접목을 시켜. 근데 이게 엄밀히 따져보면 이게 출제 오류의 시작은 요때부터 됐어. 55에서부터 65회까지. 65회는 요거 순서도가 나왔는데, 순서도가 그 앞전에도 나왔었어요. 근데 그 전에도 순서도가 출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58회인가 몇 회인가 그랬는데, 순서도는 전부 다 100% 출제 오류죠. 황당해. 순서도도 전기 회로도처럼 그려놔가지고 위에서 SSA, SSB, SSC 셀렉터 스위치를 그려놓고 밑에서 동작을 하고 있는데, 순서에 맞게 이렇게 밑에서 동작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셀렉터 스위치를 틀어가지고 초기화를 시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게 순서도는 각 공정마다 어떻게 됩니까? 동작하는 그 순서마다 요게 하나 끝나면 다음 동작을 하고 그 화살표 흐름대로 흘러가는 건데, 갑자기 없던 동작이 어떻게 점핑해가지고 위로 가가지고 셀렉터 스위치로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버려. 그거는 무슨 문제냐면은 순서도를 전기 회로도로 본 거야. 환장하더라고. 근데 순서도가 100% 출제 오르고요. 그 전에 예전에 출제도 순서도가 또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거는 완전 엉터리였지. 순서도의 수치니 뭐니 이 기호가 맞지가 않았어. 비교 명령어가 맞지를 않았어. 맞지도 않았고, 그 숫자도 좀 틀렸고, 오타도 있었고 그랬었어.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또 요 중간에 또 논리회로가 나와서 엔도와 나트 이거를 갖다 시퀀스 PLC 프로그램 변경하는 게 나왔는데, 그게 엉망의 동작이 제대로 안 됐었어. 그래 난리 났었어 그날. 그때가 몇 회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논리회로는 출제가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아 이거 큰일 난다 하고서 얘네들이 이제 감을 잡고 나 그 이후에는 출제를 안 내고 나서, 그럼 그 출제 오류된 시험을 어떻게 했냐? 그냥 통과시킨 거야. 응? 골 때려. 그냥 넘어간 거야. 엉터리 그 논리회로를 가지고서, 엉터리 순서도를 가지고서 그냥 넘어간 거야. 그렇다니까. 그런 적도 있어. 그러다가 이렇게 오다가, 그러니까 출제 오류의 본격적인 시작, 그러니까 요때가 55회에서 65회까지가 이게 전지기능장의 흑역사야. 장의 흑역사 시대야. 흑역사 1기지, 1기. 그 다음에 이제 흑역사 2기지, 2기. 이렇게 벌어지는데, 이 중간에 이렇게 나가다가 71회 때 또 그 출제 오류를 뻥 터뜨렸어.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수험생 7명이 출제 오류 소송을 했어요. 출제 오류 소송을 벌였는데, 1년 7개월을 끌어놓고서 어떻게 하냐, 판사가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진 거야. 근데 졌는데 판사가 황당해. 말하는 게 뭐냐면은, 다른 거 얘기는 안 해. 출제 오류에 대해서 제기한 부분이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되거든. 그러니까 출제 오류가 너무 많아. 출제 오류가 막 필답형도 그렇고, 1일차, 2일차, 3일차 PLC 문제들이 출제 오류가 다 있었어. 그럼 그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진 않고, 뭐냐면은 이제 1일차 2의 n승만 설명을 하는데, 실무에서는 그렇게 누르지는 않기 때문에 출제 오류가 아니래요. 출제 오류라고 볼 수 없다 하면서 땅땅땅 때려버려. 와, 나 골 때려. 이거 황당하지.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로서는 정말 황당했지.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왜 감독관이 그렇게 많이 눌러가지고 떨어뜨렸냐? 그렇게 안 누르면 되지. 왜 그렇게 눌러놔가지고 떨어뜨렸냐?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 놓고는 출제는 없다고 저렇게 하는 거야. 그게 말이 돼? 많이 누르든 안 누르든 동작이 제대로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조금 누르면 출제 저기 동작이 되고, 많이 누르면
동작이 안 되니까 조금만 누르는 거니까 눌러야 하니까 실무에서 눌러야 되니까 출제오류는 아니라고. 그게 말이 돼 그게?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판사도 이게 이제 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딱 판결을 내렸는데 바라보지도 못해 보니까 뭔가 찜찜하지. 자기네들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가 좀 갸우뚱 거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판결을 하더라고. 아우 나 그 표정 보고서 진짜 환장하더라고. 근데 그때 일을 얘기를 하는데 나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판사가 그렇게 판결했어도 그래도 출제오류는 맞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출제오류 맞습니다. 참 그걸 보면은 그 18세기인가? 그 18세기인가 그 갈릴레오 종교재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인데 이 초상화가 이렇게 그 유화로 남아져 있거든요. 이 갈릴레오랑 이 천문학자예요. 천문학자인데 세계 그 유명한 천문학자인데 이 사람이 종교재판을 2번을 받아요. 자, 그런데 종교재판을 받는데 참 그 전에 이제 그 커피 마셔가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지동설을 먼저 주장을 했어요. 한 100여 년 전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지동설을 주장을 했다고. 쿠스라는 사람이 지동설 주장을 했거든요. 지동설을 주장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너무 그 받아들여지도 않았고, 그때는 이제 천동설이 맞다. 이제 지구가 가운데가 있고 지구 중심으로 이제 뭐 달이라든가 해라든가 별들이 이렇게 돌고 있다라는 게 천동설이에요. 그게 이제 기독교 사관에 의해서 천동설이 그대로 그렇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시대인데, 응? 근데 이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지구가 돈다, 태양이 아니고 지구가 돈다라고 하니까 이게 받아들여지겠어요? 그러다가 한 10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이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이 천문학자거든. 이 사람이 망원경을 보고 막 계속 연구를 한 거야. 연구를 해서 이렇게 써 보니까 아니 이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야.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동설을 갖다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막 책도 쓰고 막 해가지고 지동설이 맞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쓴 거야. 이 갈릴레오가 쓴 거야. 이거 갈릴레오가 써가지고 과학계 발표를 해. 그러니까 그 교황청에서 난리가 난 거야. 아니다, 천동설이 맞다. 지동설을 그렇게 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니지 마라. 헛소문이다. 라고 하면서 갈릴레오한테 그 종교재판 받으라고 해가지고 종교재판을 첫 번째 받았을 때는 경고로 끝냈어요. 하지 말라고. 지동설은 맞지 않으니까 천동설이 맞으니까 갈릴레오 그렇게 유언비어 퍼뜨리고 다니고 그러면은 처벌하겠다라고 경고를 해요. 첫 번째 종교재판에서. 그러다가 갈릴레오 도저히 아니야 이거는. 봐도 갈릴레오가 지구가 도는 게 맞는데, 태양 주변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도는 게 맞는데 자기 이 연구한 게 맞다 응? 그래서 막 하니까 또 종교 재판 받으러 오라고 교황청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두 번째 종교 재판에서는 벌을 내렸다는가 뭐 그래가지고 그걸 받고 나오면서 교황한테 그렇게 재판을 받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갔대요. 그래가지고 막 슬프잖아. 봐봐, 슬픈 얼굴을 하고 있잖아. 이게 그 갈릴레오 종교 재판을 이거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갈릴레오 종교 재판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러다가 이제 거의 한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동설이 완전하게 받아들여졌죠. 갈릴레오가 맞다라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 과학자의 이 말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교 재판을 받고 두 번씩이나 받고서 그렇게 돼서 참 씁쓸한 과학자가 됐죠. 참 불행하고 씁쓸한 과학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뭐 그 세계 과학자로 남았죠. 이름이 나왔죠. 종교 재판을 두 번까지 받았으니. 그랬는데 우리 70일의 그 출제오류 소송도 갈릴레오 종교 재판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전지 제어 전문가로서 70일의 그 전기기능장 시험들이 출제오류가 맞다라고 지금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필타평에서 그 펌프 용량 계산하는 게 나왔죠. 필타평 1번. 필타평 시험이 봤는데 71회 때 요때 이제 펌프 용량 계산하는 거, 계산 문제. 이거 지금도 나와요. 산업기사 때.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되면은 수학 답이 뭐 몇십 개에서 몇백 개가 된다라는 게 몇백 개. 아니 최소 몇십 개에서 몇백 개가 되는 거야. 한 300개까지 돼. 이게 뭐 한 20에서 한 300개 막 이래. 300개. 이게 다 답이냐 이 얘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그러냐면은 엉터리 공식을 가지고서 학계가 지금까지 문제를 풀게끔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래요. 엉터리 공식을. 우리가 공식을 갖다가 어떤 것들을 씁니까? 첫 번째 이 펌프 용량 계산하는 거. P는 효율 분지 9.8 QHK라는 공식을 쓰죠. 또는 두 번째는 P는 6.12 효율 분지 QHK라는 공식을 쓰죠. 또 세 번째는 무슨 공식을 쓰나요? P는 효율 분지 163인가? QHK인가 뭐 그런 공식을 써. 이렇게 세 가지를 공식 시험 보는데 이 공식들이 다 부정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이 얘도 인정하다 보면은 여기 숫자가 뭐 6.1도 있고 6.2도 있고 얘도 숫자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그런 것들이 해서 수학 답이 몇십 개에서 몇백 개까지 되는 거야. 최대 한 300개까지 되더라고. 그러니 이걸 어떻게 이 공식을 가지고 맞다고 해가지고 이거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공식을 쓰지 말고 물의 비중량 감마값을 별도로 주고 P는 효율 분지 감마 QHK라는 공식을 쓰자. 그러면 이게 딱 맞춰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감마값을 안 줬잖아. 물의 비중량 값을 안 줬기 때문에 출제 오류다 했는데도 안 받아들여졌어. 지금도 이것 시험에 나와. 기사산업기사에. 기가 막혀. 응? 그래서 내가 이걸 좀 문제가 있다고 드는 거야. 지금 나와. 지금도 기사산업기사 이게 문제 나와. 그리고 권상기 저기 있잖아. 권상기. 이렇게 물체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권상기 있잖아.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에스칼레이터 그것도 그러고 문제가 되는 거. 다 문제가 될 거고 이거. 엉터리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 사용해서 학계가 쓰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어 이거. 완전히 그냥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옳은 얘기를 하는데도 그냥 독재더라고. 완전히 사나우니까 막 끝까지 지금도 출제내고 있고 또 재판 때는 이거 한마디도 없어. 한마디도 없고요. 그러면 이제 작업형 시험에서는 두 번째 이제 작업형 시험에서 PLC를 좀 다뤘는데 1일차는요
2의 n승 문제, 2의 n승. 2의 n승인데, 이게 2의 16승부터는, 16승, 요 n을 갖다가, n을 16승을 집어넣으면은, 이 숫자가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그, 메모리를 오버해버려요. 오버해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불이 전체가 안 들어와요. 어? 예. 불이 딱 꺼져버려요, 그냥. 그러면, 예, 요 16승부터는, 램프가, 딱 꺼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감독관이 2에 21승하고 2에 23승을 눌러봐가지고 딱 꺼져버리니까, 아, 이게 왜 불이 안 들어옵니까? 딱 해서 떨어뜨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제기를 하니까, 이 문제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n의 범위를 지정을 안 해준 거야. 응? 출제 오류는 어느 부분이냐면 n 값의 범위 지정을 안 해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n은 이렇게 해가지고 0보다 크고 뭐 10까지 들어간다 아니 9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5까지만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는데 이 n의 범위를 지정을 안 해주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독관이 2에 21승을 누르고 23승을 눌러가지고 램프가 안 들어오니까 딱 불합격을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출제오류 소송을 낸 거지. 응? 출제오류는 n값에 여기 지정 범위를 안 해줬다라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응? 그래 놓고는 판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실무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누르니까 출제율은 아니다 하고 땅땅땅 때려버려. 그냥 와 황당하더라고. 그럼 감독관이 잘못해가 떨어뜨린 거는 감독한테 책임지라는 거지 한마디로. 출제율은 없다 해놓고. 그러니까 산업일가용단은 감독관을 갖다 뒤집어 씌우고 감독관이 걔네들이 떨어뜨린 거다. 우리는 출제율이 없다 하고서 그냥 못을 박아버린 거지. 그냥 환장하지. 1년 7개월을 그렇게 끌어놓고. 판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 그 수험생들 생각을 좀 해야지.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런 황당한 경우도 있어. 두 번째는 2일차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소수점이야. 뭐 지금은 써 있어요.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라는 말이 이게 없었어요. 이게 없었어요. 지금은 써 있습니다. 지금은 이 사건을 그때 70일의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말은 지금은 써 있습니다. 지금은 기재가 돼 있습니다. 기재가 돼 있는데 당시는 이게 없었어요. 당시는 이 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수 연산을 하고 나면은 그걸 정수로 바꾸잖아. 그러면 그거를 그냥 반올림을 해야 되는데 왜 반올림을 하냐 이 얘기야 감독관이. 그러고 떨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실수 연산을 해서 정수 변환을 하잖아. 정수 변환을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반올림을 해요. 반올림 처리를 하는데 우리 수험생이 그때 그냥 반올림 되는데 제대로 해가지고 반올림된 정수가 됐는데 반올림을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3이 되잖아. 반올림을 하니까 3이 된다고. 3이 돼가지고 이거를 적용해가지고 초로 바꿔 3초 이렇게 하니까 왜 이게 2.5가 아니고 3이냐 그러는 거야. 어떤 사람은 또 소수점이야 이거는 사는 거 아니니까 2간이냐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떨어뜨렸다니까. 환장하는 거지. 미치지. 그렇지? 그렇게 떨어뜨렸어. 그래가지고 왜 실수 연산을 해서 정수 연산 변환을 하면은 소수점이야 반올림 한다든가 아니면 올림 처리를 한다든가 버림 처리를 하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 엄하게 떨어진 거 아니냐. 감독관이 2.5를 왜 3이냐? 2.5면 2.5지. 뭐 아니면은 2지. 왜 그 3으로 계산을 하느냐? 그러는 거야.
그 실수연산 맞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2분지 뭐더라? 이거 숫자가 있었어. 이렇게 숫자가 있어. 그 2로 나누면은 소수점이 2로 나누면은 뭡니까? 이 소수점 이하가 0 아니면은 5였었어요, 이게. 그렇잖아. 0 아니면 5가 남잖아. 2로 나누니까. 그리고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유리수거든, 유리수. 유리수는 실수잖아, 실수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분수로 쓰면은 실수기 때문에 실수 연산을 해서 정수로 변경을 시켜야 되는 거지. 근데 얘네들이 유리수라는 개념도 몰라. 유리수는 이렇게 쓰면은 실수 문제이기 때문에 실수 연산을 해서 정수로 바꿔야 된다. 라는 수학적인 개념도 모르는 애들이 출제자로 들어가서 그렇게 엉망으로 문제를 낸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소수점이야.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또는 뭐 소수점이야 버림 아니면 소수점은 올림 하던지 아니면은 정수연산을 한다. 실수연산을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써놨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전혀 없다 보니까 감독관이 엄하게 검사해서 떨어뜨린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출제 의뢰소송을 거기서 제기를 한 거고. 세 번째는 3일자는 그 노트 3의 내용에 이 기호가 잘못됐어. 기호가 이 기호가 이건가 그래 숫자가 하나가 틀렸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부분이 한 군데가 동작이 안 되는 게 있어. 그래서 3일차는 노트 3의 그 기호가 잘못됐어. 3일차는 이 노트 3의 동작 조건, 이걸 동작 조건이라고 하죠. 동작 조건에 이 기호가 잘못됐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완전히 뭐 생각을 해봐. 출제 오류 4가지를 주장을 해서 시험 다시 봐야 된다. 아니면 이 사람들은 자격증을 갖다가 줘야 된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문제 때문에 떨어진 것이고, 감독관이 그렇게 해서 떨어뜨린 것이니까 합격자로 돌려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 환장하지. 지금 와서 해보면은 완전 엉터리지. 엉터리 쓰레기 문제였지. 그래서 71회가 문제가 되는 거야. 71회가. 그래서 판사가 그때 당시에 이제 딱 그 몇 마디 하지도 않아. 그냥 실무에서는 많이 누르질 않으니까 이렇게 16승 이상 누르질 않으니까 출제 오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땅땅땅 하고 그냥 끝내버려. 뭐 기각한다는 말도 안 하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뭐 출제 오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딱 하고서 땅땅땅 하고서 그냥 말아버리더라고. 나 기가 막히더라고. 그걸 보고서 생각을 해봐. 뭐 저기 19세기인가 18세기에 갈릴레이 종교재판하고 뭐 똑같은 거지 뭐. 분명히 출제 오류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출제 오류는 없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졌다. 우리가 힘이라도 있으면은 이길 수 있었는데,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법부라는 이 법무부 이 판사님들이 좀 그 약자를 위해서 위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분명히 출제로는 맞는데 이걸 그 수험자 입장에서 이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산업인력가입공단 편을 들더라니까. 산업인력가입공단 말을 듣고서 수험자의 이런 올바른 얘기들을 갖다가 딱 무시를 하더라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봐. 산업인력가입공단에 지금까지 있었던 이 사실에 대해서 뭔 말을 할 수 있어. 우리가 옳았지. 우리가 지금 봐봐. 지금 와서 다시 이 문제를 따져보면은 이게 말이 돼 이게? N값의 범위를 지정하지 않아가지고 그 2의 16승 이상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메모리를 넘어가 버려. 6535인가 그걸 넘어버리니까 그 수치를 넘어버리니까 램프가 딱 꺼져버리는 거야. 정수를 변환했을 때 그 수치를 변환을 하면 그렇게 돼.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지금은 써있지. 이때 사고를 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소수점이야 첫째 자리 반올림한 정수 이 말이 써있지만 그때 당시는 안 써있었어. 그냥 이렇게 유리수 분수를 써놓으면 이게 실수거든. 실수연산을 하라는 뜻인데도 이렇게 분수를 써놓고서 무슨 정수연산을 하라는 얘기야? 근데 2.5가 나오면 이래 어떤 사람은. 그리고 어떤 사람이 2.5면 2.5지 않느냐 왜 3이냐 반올림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검사를 했다니까 감독관이. 그게 말이 돼? 그 노트 3에 그 기호 하나가 잘못됐고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잖아. 지금 와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지 한마디로. 그래놓고 그 70일의 시험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요런 문구들이 써 있는 거야. 지금 소수점이야 첫째 자리 반올림 아정수라고 써서 지금 시험을 보는 거고, 이해 행성 문제는 완전히 사라졌어. n값의 범위를 지정하면 되는데 지정을 안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은 그 PBA, PBB, PB-의 입력의 범위가 지정되어 있는 게 있잖아. 1에서 뭐 5까지 들어간다. PBA 입력 범위는 1에서 5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또는 그 이진수 문제 있잖아. 74회 1일차인가 75회 2일차 76회 3일차인가 그 이진수 문제 3번 나왔잖아. 그거는 입력의 범위가 뭐 31인가 32까지잖아. 0에서 0보다 크고 32보다 작단가 31까지인가 그렇게 입력의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74회, 75회, 76회부터 입력의 범위가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정해져 가지고 나온 거지. 72회 때부터 그런 거예요. 얘네들이 정신 차리고 출제오류를 범해놓고 나서 출제오류 소송은 걔네들이 어지리 이겨놓고서 우리한테 지어놓게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를 그렇게 해서 바꿔서 지금 내놓은 거야. 지금 그래서 입력의 범위가 지정돼 있는 거야. 74회고 이진수 문제 여러분 많이 풀잖아. 관여도 기출 문제. 그렇게 하고 소수점이야 첫째 자리를 반올림한 정수라는 말도 그때부터 들어간 거야. 72에서부터. 이해가요? 그리고 이 노트 3의 이 동작 조건 똑바로 적고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펌프 용량 계산하는 거는 전기 기능장에서는 안 나오고 기사 산업 기사에는 계속 나와. 지금도 웃긴다니까. 나 그 문제 보면은 아니 이게 무슨 놈 세상에 뭐 공학을 하자는 거야 말장 이게 시험을 보자는 거야 말하는 게 엉터리 공식 가지고서 지금 다 그 학계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산업인학과에는 국가기술자격 시험해가지고 이걸 조장을 하니 엉터리 공식으로 시험을 보라고 조장을 하니 말이 되냐고. 아니 감마값을 주라고 감마값 물의 비중량 물체의 비중량 값을 줘가지고 비중량 값을 직접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 공식을 써서. 그런데 그렇게 안 해. 왜? 끝까지 지네들 우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웃기니까. 이런 것도 봐봐. 한번 그렇게 해봐. 계속 누구 말이 맞나. 그래놓고 뒷구멍으로 PLC 같은 거 이거 고치잖아. 봐봐 이거. 내가 봐서는 펌프 용량 계산하는 거나 권상기 용량 계산하는 거나 뭐 에스컬레이터 계산하는 거 그런 문제들 있잖아. 그거 다 공식이 전부 다 바뀔 거야 아마. 이렇게 감마값이 주어질 거야. 이렇게 미래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 슬슬 고쳐놓고. 나 죽고 나서 아무래도 이걸 변경하려는지 모르지. 지금 막 걔네들 출제오류는 없다고 우겨야 될 거 아니야. 기사 산업기사 아는 놈들, 응? 잘났다고 아는 놈들, 아니 그거를 세상에 60년 가까이 그렇게 해먹었으면은 엉터리를 해먹었으면 좀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70일의 출제오류 소송은 참자 그냥 출제오류가 너무 빈번하니까 참다 해서 출제오류 소송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문제가 좀 많이 개량이 돼서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역사가 전기기능량 시험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70일의 출제오류 소송은 그 유명한 갈릴레오 종교재판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때 71회 때 출제오류 소송에 졌지만 우리는 지금도 출제오류 그거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훗날 보자고. 역사가 지난 다음에 누구의 의견이 맞고 누구의 그게 맞았다라는 게 갈릴레오처럼 후대 이제 내가 죽고 나서 아니면은 우리 후대 사람들이 이걸 지켜보고 나서 이게 이제 그대로 내가 이제 알렸으니까 이걸 계속 역사에 알려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시험 역사에 그대로 남아야 되잖아. 이런 거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 그럼 이걸 알리면은 후대에 누가 맞다라는 것을 먼 미래에 알게 될 겁니다. 뭐 지금도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응? 그러면은 우리 수험자들이 해보면은 무엇이 맞다라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거듭 주장합니다. 그래서 70일의 그 출제 오류 소송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 이후에 이 시험 문제들이 이렇게 개량이 된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은 입력의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어. 입력의 범위가 1에서 5이다. 뭐 이진수 같은 거는 뭐 0보다 크고 n이 32보다는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입력의 범위가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만약 이게 이런 식으로 지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뭐 그 이진수 문제니 뭐니 그런 것들이 다 엉망이 돼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지정이 돼 있고 지금 소수점이야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라는 이런 말이 들어가게 됐고 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분수로 써 있는 거는 이건 유리수기 때문에 실수 연산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수로 쓴다라는 거 이거를 갖다가 지금은 옛날에는 분수로 써놓고서 정수 연산을 했다니까. 근데 지금은 분수로 쓰면은 내가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재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분수로 쓰면은 이건 실수 연산이구나. 유리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얘네들이 산업과 출제자 걔네들이 산업인과 공대 애들이 배워가지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었던 게 71회 때 출제 오류 소송이었고요. 여기에서 그때 재판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갈릴레오 종교 재판하고 똑같습니다.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을 받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듯이 우리 그때 이제 재판을 기각당해가지고 졌지만 그래도 출제 오류가 맞다라고 저는 거듭 주장해서 말씀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흑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꼭 이해하고 이 시험을 대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마치고 재미있으시라고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